민화 꽃과 새의 향연. 민화에서는 꽃과 새를 그린 작품을 화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화조도로 분류되는 작품은 넓게는 꽃과 수목을 포함하는 식물류 전체, 곤충, 동물, 어류 등을 그린 작품을 포함합니다. 물론 꽃만 그려진 작품을 화회도, 곤충이 그려진 경우 초충도, 동물이 함께 그려지면 화조영모도 또는 영모도, 수중생물이 등장하는 작품은 어해도, 채소와 과일을 담은 소과도와 같이 세분화하여 명명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분류들은 일반적으로 화조도라는 큰 분류 속에 속하는 하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화 중 꽃, 새, 물고기, 나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한 장면에 그려진 작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화조도라는 용어의 이러한 외연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 선조들은 화조도를 포함한 민화를 다양한 의례에 사용할 뿐 아니라 집안을 장식하는 용도로 활용했는데 형태나 색에서 오는 신비성 뿐 아니라 수복적이고 길상적인 바람을 담았다는 점이 늘 가까이 그러한 그림을 두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작품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자유분방한 표현이나 과감한 생략, 초현실주의적인 시공간 등 당시의 공필화 관점에서 볼 때 합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작품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도상이 가지는 의미가 마치 암호체계와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었고 작품에 원하는 소원을 기원하는 도상만 있다면 얼마나 잘 그려졌는지에 상관없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작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화조도에 자주 그려지는 모라는 일련의 삼국유사에서 선덕여왕의 명미남을 보여준 세 가지 일화, 즉 지기삼사 중 하나로 소개된 모란고사에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처음 등장합니다. 당나라 태종이 홍색, 자색, 백색의 모란 그림과 씨앗을 보내왔는데 선덕여왕이 그림을 보고 향기가 없을 것을 유추했던 사건입니다. 모라는 화중왕이자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궁중장식화 소재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민화로 제작되어 부귀 영화를 기원하는 그림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하여 불교에서는 진리와 지혜를 상징하고 유교에서는 군자에 비유되었습니다. 민화에서는 연밥을 한자로 연실 또는 연과라고 하는데 연밥 연자를 이을 연자로 해석하여 연속해서 아이를 낳고 과거에 급제한다는 기원을 담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국화는 북송대 학자 주도니의 애련설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전원 시인이었던 도연명이 유독 국화를 사랑했다고 표현한 내용에서 기인하여 은일자를 상징하며 사군자의 소재로 사랑받았습니다. 민화에서는 추위가 시작되어도 가장 늦게까지 피어있는 모습에서 장수를 기원하는 도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씨가 많은 석류는 민화에서 자손번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상입니다. 북사의 위수전에 따르면 제나라 연종이 이조수의 딸을 왕비로 맞은 후 왕비의 어머니 송씨가 왕에게 석류 2개를 바쳤는데 이에 왕이 대신들에게 의미를 물었으나 그 뜻을 헤아린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조수가 석류가 알맹이가 많기에 자손번창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바쳤다고 고했다고 하여 석류는 다산을 상징하는 물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조도에 그려지는 새, 물고기, 나비, 벌 등은 대부분 쌍을 이루어 짝수로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양의 조화를 통해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는 의도적인 설정입니다. 여기서 음은 여성을, 양은 남성을 뜻하는데 음양사상은 대립된 존재의 상반뿐 아니라 응합, 즉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함께 포함합니다. 따라서 남녀가 만나 서로의 다름을 보완하며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조화를 뜻합니다. 민화 화조도에서 자주 그려지는 봉황은 기린, 현무, 용과 함께 고대 중국 사령의 하나입니다. 봉이 수컷, 황이 암컷이기에 암수가 쌍을 이루어야 명칭이 완성되는 상상의 새이죠. 봉황의 생김새는 문헌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다양한 현존 동물의 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후한 시대 허신이 기술한 설문해자는 봉황이 앞은 기러기, 뒤는 기린, 목은 뱀, 꽁지는 물고기, 비늘은 용, 턱은 제비, 등은 거북이를 닮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깃들고 살아있는 벌레나 풀을 먹지 않고 대나무 열매만 먹는 상서로운 새로 어진 성인과 함께 세상에 출몰합니다. 그래서 민화에서도 주로 오동나무 또는 대나무와 함께 한 쌍이 그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꽃이 만발한 연못에 오리가 유유하게 유영하는 장면을 담은 연합도는 화조도 중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오리는 오리 앞자에 갑자가 포함된다고 해서 장원급제를 상징합니다. 한 쌍의 오리는 화조도에서 한 쌍이 의미하듯 부부의 화합을 뜻하기도 하지만 초시와 복시 두 번 모두 장원급제하라는 기원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손번창과 시험 합격의 의미를 담은 연꽃에 오리가 함께 그려지면서 자손이 대대손손 높은 자리에 오르라는 소망을 뜻하는 그림이 됩니다. 자손번창이나 입신출세를 기원하는 또 다른 도상인 닭도 민화에 많이 그려졌습니다. 닭은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새벽을 알리기 때문에 삿된 것을 물리치는 벽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새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길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12간지 중 유일하게 날개가 있다고 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닭이 매일 알을 낳는다는 점에서 자손번창을 뜻하며 닭의 벼슬이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높은 벼슬, 즉 고관대직에 이르라는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두루믹과 철새인 학은 예로부터 선비의 기상과 고결한 성품을 상징해 문인화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 문양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관료의 흉배 중 문관의 흉배에도 학이 수놓였습니다. 학은 학수천년이라고 하여 장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민화에서는 학은 소나무와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학과 소나무가 모두 십장생에 속하는 장수의 상징물이기에 같이 그려서 장수의 의미를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엉이가 그려진 민화 화조도는 현존하는 작품 수가 매우 적습니다. 부엉이는 밤에도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시대 장이나 농, 뒤주 등의 쇳대로 물고기 문양이 많이 쓰였던 것도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에게 그 안에 담긴 물건을 지켜달라는 뜻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화조도에 그려지는 물고기나 나비 등도 쌍으로 그려집니다. 물고기는 민화에서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하여 다산을 상징하고 어변성룡도에서는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된다는 등용문의 고사를 통해 입신출세의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나비가 꽃과 그려지는 그림은 따로 화접도라고 하고 100마리의 나비가 그려지면 백접도라고 합니다. 화조도가 민화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꽃과 나무, 새, 물고기, 곤충 등 자연 속 주변 생명들을 계절에 관계없이 늘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 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어우러짐에 다양한 좋은 기원까지 담았으니 집안을 장식하기에 제격인 예술품인 것이죠. 민화는 우리 선조들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 방을 장식한 그림을 보며 힘을 내고 목표를 상기시키는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습니다. 조선민화박물관에서 2022년 새롭게 시작한 한국의 민화 시리즈전은 우리에게 친숙한 민화 속 주제 4가지를 선정해 조선민화박물관과 한국민화뮤지엄 소장 전통민화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들에 의한 현대민화까지 함께 선보이는 기획전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첫 회에서는 2022년 이민년의 상징인 호랑이를 주제로 그리고 이번 2회에서는 꽃과 새 주제의 전시를 개최합니다.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영월관광센터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민화 꽃세전과 함께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선민화박물관에서도 민화 꽃과 새의 향연전을 개최합니다.
꽃과 새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영월이 온통 화조도 민화로 가득 차는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죠. 이 전시를 통해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현 시대에 마스크 없이 자유로운 꽃과 나무, 새, 물고기, 나비가 전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위안을 우리네 삶에 건네고 싶습니다.